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다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기쁘게도 이 세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칭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나에게는 행복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비록 과하다 말할 수 있는 내 음식 사랑 덕분에 그 많은 식비로 당진해버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은 뒤에 느껴지는 포만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상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행복감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서부턴가 내 작은 행복이 깨져가고 있었다. 잠에서 깬 나는 엄청난 허기에 입맛을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널린 쓰레기들을 피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들었다.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된 지 한 달째. 이왕 일을 그만둔 거 푹 쉬자는 생각으로 저금해 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하루하루 빈둥거리고 있다. 순식간에 병 하나를 비운 나는 그대로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기분 좋게 냉장고 안엔 삼겹살이 있었다. 삼겹살. 삼겹살. 난 군침을 삼키며 삼겹살과 함께 김치와 상추를 꺼냈다. 밥솥을 보니 밥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었다. 공깃밥 3개 분량은 되겠지만 나한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난 냉동실을 뒤져 냉동만두 한 봉지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구워지면서 나는 냄새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질 때쯤 냉동만두가 다 데워졌다. 견디기 힘든 허기에 난 급히 냉동만두를 꺼내어 봉지를 찢고는 맨손으로 2어개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뜨거운 탓에 혀가 데일 뻔했지만 혀를 굴리며 만두를 씹어 삼켰다. 생수병을 들어 입 안을 식히고는 다시 만두 몇 개를 입안에 털어놓고 고기를 잘랐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 익은 고기를 후라이팬 채 식탁에 옮겨놓고 냄비에 물을 받아 올렸다. 그리곤 나무 만두를 집어먹고는 식탁에 앉았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몇 점 집어 밥 위에 놓고 투박하게 고추장을 찍어 올렸다. 그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올려 입안에 넣었다. 그걸 시작으로 나는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비우기 시작했다. 고기를 먹는데 집중한 나머지 냄비를 잊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에 난 들고 있던 고기쌈을 입안에 우겨놓고는 천장에서 라면 3개를 꺼내어 냄비 안에 집어넣었다. 꼬들꼬들하게 익힌 라면에 삼겹살을 싸서 남은 고기를 다 처리하고 미리 남겨둔 밥을 국물에 말았다. 이번에도 김치를 얹어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들이키고는 냄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냉동실에서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와서 숟가락을 들고 크게 퍼서 입 안으로 마구 우겨 넣었다. 다 먹은 아이스크림 통을 대충 던져놓고는 난 식탁을 둘러보았다. 말 그대로 전투적인 식사의 흔적.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지만 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포만감. 가장 중요한 포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난 여전히 꼬르륵거리는 배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입안에 우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뜬 그때처럼 배고픈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허기가 심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먹는 양이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잠시. 아무리 먹어도 허기는 가시질 않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먹는 데 할애하는데도 몸은 점차 야유어 갔다. 방금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기에 난 음식 배달을 시키기로 했다. 오늘 역시 하루 종일 음식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모양이다.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해 입안에 우겨넣기 시작했다. 순살로 시켜야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먹을 수 있다. 반쯤 먹었을 때 라지 사이즈 피자도 도착했다. 같이 딸려온 캔콜라를 순식간에 비워버리고 피자를 2조각씩 들고 입으로 밀어 넣었다. 족발은 배달에 밀린 건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손에 피자를 들고는 다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3개를 더 끓였다. 이번엔 계란도 2개 넣기로 했다. 다행히 라면이 다 익을 쯤에 족발이 도착했다. 냄비를 내려놓고 족발에 새우젓을 듬뿍 찍고는 막국수와 함께 입안에 밀어 넣었다. 그야말로 걸신이라도 들린 듯 펼쳐놓은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는 새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어 그마저도 싹 비워버렸다. 터무니없는 양이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아무래도 과도한 폭식으로 혀가 둔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로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해골과도 같은 한심한 꼴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배를 채워야 했다. 난 여전히 줄인 배를 움켜쥐고는 밖으로 나갔다. 뷔페라던가 무한리필집이라도 가야지. 이대로 가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낼 게 분명했다. 난 크게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왔다. 며칠간 무한리필집을 돌아다니며 저렴하게 식사를 해왔건만 얼마 가지 않아 쫓겨나고 말았다. 어디 가서 먹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퍼먹었으니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까 했지만 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지 이젠 어떤 가게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슬슬 돈도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맛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얼마 전부터 거의 아무런 맛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을 뿐. 난 남은 잔고를 체크하고는 마트로 향했다. 라면을 박스치로 사서 물을 잔뜩 넣고 끓이면 그래도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며칠이 흘렀다. 어떻게든 허기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후에는 건빵을 물에 개어 미친놈처럼 퍼먹었지만 그마저도 한계였다. 이제 집안엔 먹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돈도 없었다. 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초췌한 모습.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였다. 홀쭉해진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방바닥에 들어 누웠다.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백수가 방 안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고 돈도 먹을 것도 없었다. 난 힘겹게 팔을 들어 앙상한 손을 바라보았다. 허기에 입맛을 다시며 난 가만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참나. 별꼴을 다 보겠네. 야, 사인이 뭐라고? 김영사는 눈앞에 놓인 시체를 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아, 그 시체요? 질식입니다. 손을 거의 팔꿈치 안까지 입에 집어넣어서 기도가 막혔어요. 정황상 자기 팔을 먹으려고 한 것 같네요. 담담한 감식반의 말에 김영사는 기가 막힌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에휴. 그러면 특이사항은? 뭐 자세한 건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단기간 폭식으로 위장이 터무니없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굳이 질식이 아니더라도 얼마인가 죽었을걸요? 몸무게도 급속도로 불어난 흔적도 있고요. 김영사는 100kg는 우습게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시체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폭식을 한 이유가 뭘까? 단순 식탐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감식반은 펜으로 머리를 걸적이며 대답했다. 글쎄요. 전례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흔적도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터무니없겠지만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요. 거기에 보면 살인자가 어떤 사람에게 총들이 대면서 억지로 막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폭식으로 죽을 때까지요. 김영사는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몸을 돌렸다. 참나. 아이 진짜 걸신이라도 들린 거야 뭐야 이거? 어? 민망해하는 감식반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섰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고사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배고프네. 저런 시체를 봤으면 입맛이 싹 달아나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김영사는 급작스레 밀려오는 허기에 의아해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겪으신 무서운 실화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출장을 자주 다니십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출장도 자주 가시죠.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일본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겪으신 이야기예요. 그날은 아버지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귀국하는 항공편에 문제가 생겨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던 터라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드셨다고 한다. 한참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터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무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과 함께 아이 우는 소리가 침대 밑에서 들리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눈을 뜨셨는데 웬 성인 남자의 손과 아이의 손이 침대 밑에서 올라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아버지는 바로 일어나서 방의 모든 불을 켜고 침대 밑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지만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잠을 청하셨는데 다시 한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버지는 순간 짜증이 나서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다른 방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호텔 오피스를 찾아가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말했더니 매니저가 그 층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죄송합니다. 꽤 오래전에 그 층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날 대부분이 무사히 대피했지만 손님께서 묵었던 방에서 한 남자와 그의 아이만 탈출하지 못하고 그 방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 이후 호텔 측에선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손님들에게 방을 내주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처럼 종종 그 방에서 귀신을 봤다거나 악몽을 꿨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랍니다. 호텔 매니저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버진 어제 아이가 울면서 중얼거리던 말이 문득 기억나셨답니다. 아빠 뜨거워. 아빠 뜨거워.
라고 계속 울부짖던 그 아이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체크아웃을 하기 전 그 객실로 찾아가 안타깝게 죽은 한 아버지와 아이를 위해 짧은 기도를 하시고는 그 호텔을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언제 들어도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이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꽤 오래돼서 상태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한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넓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했다. 다행히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체로부터 광고와 명함이 들어왔기에 거기에 전화를 했었다. 결과적으로는 4개 회사에서 위탁 및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게 되었다. 그중 3번째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다. 요즘 느낌 나고 세련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 왔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저희 회사에서 걱정 없이 처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제가 집을 아주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제시된 매입 금액이 이전 2개 회사에 비해 1,000만 원 더 가까이 높았다. 나도 아내도 거의 이 회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더니 각 방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러면 제가 각 방에 사진을 좀 몇 장 찍을 수 있을까요? 아, 방사진들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뭐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빨리 팔린다면 그거야 뭐 당연하죠. 내가 대동하여 다시 각 방을 안내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불관 옆에 있는 다다미 8장 정도의 작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청년을 안내하는 순간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로 갑작스럽게 나는 가위가 눌렸다. 가위 눌림 자체는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맨정신에 겪는 것은 처음이었다. 순간 무언가 위독한 증세가 아닌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흐려 분명치 않았기에 소리가 큰 것에 비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라고 했던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다. 아무래도 눈알 만한 힘겹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위험할 것 같았다. 귓가 쪽을 외면하고 방 안을 보자 나를 향해 등을 보이고 무언가 적고 있는 청년의 등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엔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묘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름 끼친 일인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목이 길었다. 목의 길인 40cm 정도는 좋게 됐을까? 등을 보이고 있는데 얼굴만은 나를 향해 바라보며 눈알을 카멜레온처럼 대굴대굴 바삐 굴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감 없는 광경에 무섭다기보다도 뻔히 벙벙한 채 그걸 보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이 나를 바라본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거의 동시에 가위도 풀렸다. 그 지경이니 집을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고 그저 저기 사진은 다 끝나셨나요? 제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하고 변명을 하며 돌아가자고 부탁을 했다. 그 후 본 것도 있고 마음에 걸려서 그 청년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좀 찾아봤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악평뿐. 당연히 오늘 아침 일찍 그 회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전화를 걸었다. 청년이 이쪽을 돌아본 순간 명확하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아마 그 청년, 어쩌면 그 회사 전체가 이것저것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져 결국 지금까지도 잠도 못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2005년쯤) 이야기야. 한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난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에게 물어물어 찾거나 인력사무소에 가서 막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 때문에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체 닦기라던가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혹은 동태잡이. 동태잡이는 철도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시신 처리, 그런 거라고 해.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고액 알바랍시고 소문을 타고 돌아다녔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체 닦기라던가 동태잡이 같은 알바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일들은 아니었거든. 사실은 당시가 딱히 먹고 살기 편한 시절은 아니었어. 월드컵도 넘기고 한창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시절이라곤 하지만 서민들의 실상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 외환위기 당시에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사금융도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시기였고 하여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흑자니 IT니 어쩌니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던 시절이었어. 물론
외환위기 당시보다야 나았다지만 각수라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의외로 자살자가 많이 나왔어. 때문에 시체 닦이니 동태자비니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문이 횡행했던 것이고, 그런 연유로 나 역시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이라도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결심했는데, 최소한 3달 빡시게 일하고 1학년 신나게 놀다가 2학기쯤에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빡시게 돈 벌 생각을 했어.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조금 있었지. 하여간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자신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매우 고액의 알바라고 했었지. 최저시급도 지금의 절반에 가까운 시절이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일이었어. 10만 원? 무슨 일인데? 일당 10만 원. 약 3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한 번에 벌 수 있고, 딱히 기술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싶어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인데, 그게 요약하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어. 그것도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는 일.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자살하거나 노인이 혼자 살다 죽어서 집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나마 겨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방이 냉랭하기 때문에 여름처럼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나오는 골은 없을 테니까 하고 말이야. 그게 농담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온갖 오물이 나와서 바닥을 오염시키는 데다가 그 누구도 사람이 죽은 집의 집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부의 가구들을 전부 뜯어내고 벽지부터 바닥까지 새로 해야 하는 일이었어. 오케이. 그럼 언제부터 하면 돼? 내일? 모레? 누구나 알다시피 20살 초반엔 무슨 일이든 짧고 돈만 많이 주면 혹하는 게 대부분이라 나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갔어.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서울의 모 주택가, 좁은 도로 좌우로 낡은 빌라들이 가득 들어찬 마을이었어. 사실 이런 일을 할 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는 불면율이었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어보면 되려 화를 내더라고. 그런 주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난 그저 닥치고 묵묵히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드러냈어. 친구 녀석은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마셔서 나오질 못했고 나 혼자 오게 되었어. 그 덕인지 더더욱 서먹했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 몇이 그나마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그럼요, 예 밖에 없었을 거야. 물론 그런 말 몇 마디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정말 닥치고 일만 했지만, 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어. 15평? 17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인지 천장도 낮고 화장실의 타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 그런데다가 바닥의 장판들은 어째서인지 딱 보기에도 새카맣게 얼룩이 져 있었는데,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핏자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거기에 그 자국이 방 여기저기 잔뜩 묻어 있었고, 안방은 매우 넓게 퍼진 모습, 거실은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었어. 이 집의 방은 2개. 하나는 안방, 하나는 아이들 방인 듯 했는데, 아이들 방에는 작은 2층 침대가 있었어. 하지만 피는 묻어있지 않았지.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가구들이었기에 마루나 해머를 들고 박살을 냈어. 이런 시끄러운 공사를 하면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올 법한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 나와서는 아우, 잘 됐다. 아우, 진짜. 아유, 잘 됐네, 그냥. 아우, 속 시원해. 하는 식의 잡담들을 늘어놓을 뿐이고, 큼직큼직하게 박살낸 물건들을 계단을 통해 들고 내려와 화물 트럭 위에 싣고 있는데,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유, 애들은 뭔 죄래. 아유, 그러니까 민승이 아빠가 하여튼 못돼 먹은 양반이라니까. 아유, 딱 봐도 알잖아요. 난 쓰레기들을 던져놓고 땀을 식히는 척하며 담배 하나를 물고 서서 아주머니들 말에 귀를 기울였어. 어머,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지은이 엄마는 잘 모르지. 아니, 글쎄, 저 집에. 요약하자면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저씨가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얘기였어. 나름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데 막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더라.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결국 생활고를 못 이겼는지 잠자는 아내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이들은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본인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당시에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당시라 그냥 그럴 법하다 정도 생각이 들었다. 아유, 애가 무슨 잘못이야. 아유.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괜히 불문율은 아니었겠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얘기들이었어. 한참 일을 하고 저녁 9시쯤인가 일이 끝났어. 일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형들 모여서 술 한잔 한다는데 나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가겠다고 하고 그 빌라 앞에서 헤어졌어. 근처에 순댓국집인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리 간다고 하는데 난 동네 벗어나서 버스 타러 반대쪽으로 헤어졌어.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가 정말 인적이 없었어. 뭐랄까, 마치 게임 사일런트 힐의 도시처럼 적막하고 으스스한 느낌만 들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하고 들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 정말 공포영화 등장물들 욕할 게 못 된다는 걸 그때 느꼈지. 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된다니까. 뒤를 딱 하고 돌아봤는데 누군가 후다닥 하고 숨는 게 보였어. 아니, 보인 건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 진짜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기운이 확 올라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고 길 걸어가다가 어깨 툭 건들고 하면
싸움 일으키던 정말 철없이 가오니 뭐니 하던 시절이었는데도 몸이 확 움츠러들어선 발걸음이 빨라지더라. 결국은 그렇게 골목길을 벗어났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계속 뒤가 근질거렸어. 내 뒤에는 분명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사람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정말 개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때 나는 느꼈어. 내일부터는 그 일 나가지 말아야겠다. 도저히 못 나가겠어.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고 말이야. 어차피 일당은 당일 나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었고 소개비를 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미안하더라도 일 못 나간다고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는데 또 이 빌어먹을 눈이 제멋대로 아까 내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더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몽의 시작이었다. 맨 뒷좌석에 애엄마로 보이는 여자랑 애들 둘이 앉아 있었는데 어디 상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 같은 모습도 아니었는데 절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짜 집에 뛰어서 들어온 것 같아.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큰 길 옆에 작은 골목을 하나 지나야 했는데 거기 지나면서 헛것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았어. 우리 집도 빌라여서 진짜 손을 덜덜 떨면서 집기 따는데 왜 그렇게 문이 안 따지는지 여튼 미친 듯이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는 열쇠를 집어넣으면서 결국 간신히 돌려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더라. 아버지는 원래 출장이 잦아 집에 잘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는 편인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신다고 쪽지를 올려놨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시고 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집안에 있는 불 다 켜고 내 방에 들어가서 침대 구석에 몸을 딱 붙이고 문만 쳐다봤어. 근데 진짜 어이없던 게 방문이 끽 하고 열리는 거야. 정말 소름 돋게. 내가 긴장하면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는 버릇이 있거든. 진짜 미친 듯이 긁었어. 그러면서 방문을 쳐다보는데 무언가 들어오는 것 같진 않더라.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거실로 후다닥 뛰어간 다음 TV를 켜놓고 볼륨을 올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당시에 다운받아놨던 애니메이션을 켜놨어. 애니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적막감이 너무 싫었어. 어차피 내일 일도 없고 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을 버틸 요량으로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방문만을 바라봤어. 문을 다시 닫을까 했는데 문 닫으면 또 스르륵 하고 열릴까 싶어서 아예 활짝 열어놨어. 얼마가 지났으려나. 갑자기 우리 집의 창고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덜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 진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칼 하나 꺼내서 그쪽으로 갔어. 내가 당시에 군용 나이프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내 방에 칼이 몇 자루 있었는데 그중 가장 흉측하고 커다란 서바이벌 나이프를 꺼내서 손에 꽉 쥐고 창고방으로 갔어. 창고방은 불을 안 켜놨고 문도 닫은 상태라서 진짜 뭐라고 해야지?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하나? 여튼 그렇더라고. 진짜 공포영화에서 거길 왜 들어가냐? 저럼 뒤지지 않나? 라고 할 법한 상황에 그렇게 처해보니까 왜 거길 들어가는지 알겠더라. 아니,
사실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 문을 살짝 돌려서 열고 발로 확 밀면서 문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창고 안엔 별거 없었어. 난 한숨을 탁 쉬면서 내 방으로 돌아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너무 조용한 거야. 내 방에 돌아가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지. 난 분명 거실에 TV도 켜놨고 내 컴퓨터에 애니메이션도 켜놨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막히더라. 그래서 내 방엔 들어가 놓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분명 집안인데 스산한 바람 같은 게 귓가를 스치더라고. 그리고 무슨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 알 수 없는 말. 아니, 너무 빨라서 그런 건지 너무 작게 속삭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어. 정말 움직이지조차 못하겠더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 목소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그렇게 선 그 자세에서 계속 목소리만 듣고 있었어.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 빨리 해가 밝았으면 하면서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진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느낌이 들면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슬금슬금 내려다 봤는데 어린 남자애가 마치 수영장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집 바닥에 반쯤 잠겨서 날 쳐다보더라. 눈이 마주쳤는데 날 보면서 씩 웃더라고. 근데 그 입술이 정말 귀 밑까지 쫙 찢어지는 거 보고 바로 냅다 뛰어서 집 밖으로 나갔어. 신발도 안 신고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뛰어서 큰 길로 나갔어.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술집 찾아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술을 퍼마셨지.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데 가끔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뒤에 뭔가 있는 기분이 들어. 알바 가려가며 해라. 진짜. 형아, 햄도 갈래? 청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자에 묶여 있었다. 청년의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야,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는 이 잘도 사람을 죽였구만. 그것도 6명씩이나. 아니지, 알려진 것만 6명일 테고 실제로는 더 있겠지.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청년은
경찰을 피해 창고에 잘 숨어 있었지만 갑자기 눈앞에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서는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경찰은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제가 죽인 사람 가족이신가? 누구지? 청년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게 넘겨버리고 싶지만 우선 지금은 참겠어. 역겹지만 네놈 도움이 필요하니까. 남자는 품 안에서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내어 청년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한테 복수를 해야겠어. 이 인간이 내 딸과 내 아내를 죽였거든. 술에 취해서는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쳤지. 분명 서둘러 병원에만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말이야. 내 복수를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내 놈은 분명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세세한 걸 잘 알고 있겠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너도 흥미를 좀 느끼나 보구만.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이 놈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줘. 고문을 하던 사지를 자르던 그건 네 마음이야. 단 최대한 고통스럽게. 물론 나중에라도 내가 시켰다는 말을 하면 곤란해. 청년이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거절한다면 당연히 넌 곧바로 경찰서 행이야. 하지만 날 도와준다면 풀어주지.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언제 시작할까요? 아저씨. 의자에서 풀려나 밖으로 향했던 청년은 몇 시간 후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혹시나 이 틈을 봐서 도망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 괜한 걱정을 했구만. 그래, 그놈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였나? 남자의 말에 사진 몇 장을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가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도망칠 기색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셨을 테니 별 수 없었죠. 내키지는 않지만 빨리 해치우고 자유를 찾는 수밖에. 거기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청년이 건넨 사진을 훑어보았다. 가능하면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절반 정도 보자 도저히 사진을 넘길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놈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건만 메스꺼운 느낌만 들 뿐이었다. 남자는 복수감 대신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청년은 여전히 내키지 않는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전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런 것 치고는 시체가 너무 끔찍한데. 이전 살인 사건들도 사지 멀쩡한 시체가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아요. 헛소리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 진짜예요. 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게 있었어요. 거기까지 말한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3년 전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네, 당연히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공포심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거기까지 말한 청년은 눈을 지그시 감고는 감정을 조절했다. 아저씨, 제가 처음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 희열을 느꼈나? 아니면 만족감? 남자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즐겁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찌를 때마다 내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곤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자살을 할 수도 없었어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약간 의외라는 듯 가만히 청년을 쳐다보았다. 살인자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지만 청년의 말엔 고통이 묻어나오는 듯했다. 청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전과는 약간 달라 보였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이 말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다. 복수했다는 쾌감 대신 허탈감과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만이 들었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무어라 말을 건네려던 남잔 생각을 바꾸곤 입을 다문 채로 돌아섰다. 그래도 살인자는 살인자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인자는 동정하고 싶지 않다. 됐으니까 그런 소린 그만해. 약속대로 신고 따윈 하지 않을 테니 너도 약속 지켜. 난 갈 테니까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던 남자의 등 뒤로 청년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지금 살짝 방심하셨죠? 그 말에 놀란 남자가 급히 몸을 돌렸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청년은 어느새 남자의 뒤로 다가와 돌아서는 남자의 몸에 칼을 찔러 넣었다. 아저씨, 신파에 참 약하시네요. 처음엔 경멸하면서 계속 틈을 안 보여주시더니 말 몇 마디에 태도가 싹 풀어지셨어요. 남자는 청년을 떨쳐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저씨, 제가 방금 사람을 죽일 때마다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었죠? 청년은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이에요. 처음 사람 몸에 칼을 찔러 넣었을 때 그때부터 말도 못하게 황홀했거든요. 청년은 아까와는 다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이야기 다 들었어? 다음은 너야. 당신은 악마 숭배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악마니 뭐니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분명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쭉 살아온 이 작은 동네에서 또래라고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 녀석입니다. 언제나 음침한 듯 보이는 그 친구는 학창시절 악마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구해온 이상한 주술과 악마에 관한 내용의 책을 들고 다니며 저주나 의식, 재물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그 녀석을 보며 우린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졸업 후 그 녀석은 외딴 작은 집에 틀어박혀 악마에 대해 연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그 녀석을 떠올렸습니다. 재물과 악마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가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심증은 있지만 저는 차마 그 친구를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졸업한 뒤 몰래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에는 악마의 그림이나 주술에 사용하는 듯한 칼과 섬뜩한 장신구가 잔뜩 있었거든요. 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제가 일하던 술집에 온몸이 쇠사슬로 칭칭 감긴 여자가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은 몇 번 없지만 마을의 몇 안 되는 또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온몸에 나 있는 자잘한 상처에서 난 피로 옷은 더러웠습니다. 그때 검은 로브를 걸친 그 친구가 칼을 들고 술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대던 그 친구는 칼을 여자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여자를 어서 이쪽으로 넘겨. 빨리. 이쪽으로 넘기지 않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 어서. 제정신이야? 진짜
악마 숭배자가 된 거야? 너 이 여자를 어쩌려고 그래? 시간이 없어. 어서 여자만 넘겨.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제발, 어서. 지금까지의 실종 사건도 네 짓이지? 재물이란 헛소리로! 사람들을 죽인 거 너 맞지? 난 카운터 아래쪽에 있는 총을 꺼내 그 녀석을 겨누었습니다. 칼 버리고 손들어. 이 정신 나간 놈, 악마 같은 거에 빠져 있다니. 너는 분명 미친 거야. 어? 이 젠장!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빨리 그 여자를 넘겨. 어서. 그 녀석은 칼을 휘두르며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쏜 총은 그 녀석의 복부에 명중했습니다. 그 녀석은 칼을 놓치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주시하며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한 뒤 여자에게 가서 잠겨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여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구는 나를 노려보며 숨을 헐떡이고 저 있었습니다. 여자를 죽여야 해. 시간이 얼마 없어. 저 여자는 악마야. 악마. 미친놈. 세상에 악마 같은 건 없어. 넌 미치광이 살인자일 뿐이야. 악마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어? 아니야. 악마는 있어. 저 여자를 죽여야 악마를. 그때 술집으로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은 쓰러진 녀석을 살펴보고 1명은 여자를 부축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던 때에 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어. 악마가 깨어났어. 다 죽을 거야. 저 여자를 죽여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친구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던 나는 여자를 부축하던 경찰의 머리가 내 발치로 굴러오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어. 악마가 깨어났어. 그때 당시에 당구장에 미성년자는 출입이 불가하던 시절이었다. 내가 막 20살이 되었을 무렵 당구장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3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에는 노래방과 식당이, 2층에는 내가 일하던 당구장이었고
꼭대기 3층은 아주 오래된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그런지 면접을 보러 갔을 당시에도 이상하리 많지 어딘가 음침한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던 그날, 사장님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고, 내가 열고 들어간 입구에 달린 풍경 소리가 묻힐 정도로 청소기는 엄청난 굉음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내가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청소기만 열심히 돌리고 계셨다. 난 가까이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시며 왔어요. 하며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며 옆으로 잠시 치우는 듯 했다. 와, 엄청 일찍 오셨네. 저쪽에 잠깐만 앉아 있어요. 나 여기만 돌리고. 네,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 당구장 내부를 돌아보며 현관 옆에 위치한 의자에 잠시 앉았다. 면접을 봤을 당시에는 손님도 많고 매장이 워낙 시끌시끌해서 제대로 못 봤던 터라 난 그제야 매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은 아주 저렴하고 오래됐다는 것을 증명하듯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고 꽤나 지저분해 보였다. 그리고 그제야 느껴지는 시큼시큼하면서도 쾌쾌한 냄새들.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밤에는 손님들이 실내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듯 했다. 아유. 이놈의 청소가 끝이 안 나네. 혹시 담배 펴요? 네네. 네, 핍니다. 잘 됐네. 그럼 이리 와요. 그리고는 나를 흡연실로 데려갔다. 방금까지 맡았던 냄새에 2배는 되는 듯 했다. 골골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환풍기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을런지 먼지를 잔뜩 머금은 채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은 여기저기 담뱃불에 지져서 누렇게 혹은 까맣게 그을린 흔적들이 난무했다. 저기 당구장은 처음이라겠죠? 사장이 물어왔다. 네, 헤어샵이랑 주유소랑 편의점을 해봤는데 당구장은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별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청소가 전부예요. 손님이 달라는 거 주고 계산해주면 끝. 맞다. 근데 좀 청소가 좀 오래 걸려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할 게 많아서 그렇지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는 담배 꽁초가 가득 쌓여있는 종이컵 안에 담배를 지그시 누르더니 말했다. 일하는 거 일단 배워야 하니까 일로 와봐요. 그날은 거의 청소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았다. 다이 청소하는 법, 바닥 청소하는 법, 화장실 청소, 큐 관리하는 방법 등등. 하루가 어떻게 지났을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배우고 7시가 되자 사장은 내게 이만 가보라고 했다. 참 이거. 자, 가게 열쇠예요. 내일은 혼자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뭐 궁금한 거는? 다 알겠어요?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나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전화 줘요. 낮에 자고 있긴 한데 뭐 한 2-3번 계속하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요. 그리고는 다시 음침한 계단을 내려와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 괜찮았다. 주 6일 근무였지만 그래도 오전 늦게 출근해서 7시 정도면 퇴근을 하니 나름
꿀알바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때까진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까진. 다음날 10시 30분쯤 가게 건물에 도착하여 2층으로 올라가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섬찟하면서 놀라본 적 있는가? 난 그랬다. 가게 창문을 죄다 암막 블라인드로 막아놔서 대낮에도 어둡긴 했으나 딱히 무서울 게 없는 공간인데 그냥 놀랐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야, 씨발, 깜짝이야. 하며 말을 하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보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당시엔 그냥 단순히 내가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가게 불을 켜고 어제 배운 대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기분을 자꾸 느꼈던 것 같다. 입구에 누가 자꾸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없고 풍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입구를 보면 아무도 없고 청소기의 그 엄청난 굉음 속에도 뭔가 뚝뚝 거리면서 구둣굽으로 카펫을 밟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역시나 아무도 없고 그것이 반복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거기서 일한 지 2주 정도 되어갔을 때 그쯤에 일어났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첫 출근했던 그날처럼 무언가 섬찟한 기분이 들었다. 아씨, 뭐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다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물에 락스를 희석해서 구석구석 솔질해가며 청소를 마쳤고 방향제를 뿌리고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을 한번 쫙 뿌려준 뒤 문을 딱 닫고 뒤를 돌아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실로 가려다가 화장실에 락스통을 두고 나온 게 떠올라서 다시 뒤를 돌아 화장실을 봤는데 글쎄 화장실 문이 떡하니 열려있던 것이었다. 어라? 내가 안 닫았나?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면서 락스통을 들고 나와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몇 걸음을 뗀 후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이번엔 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 난 그곳에서 2주간 일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마치면 문을 열어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락스로 문질러대도 어디선가 악취가 올라와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샌가 가게 안에 화장실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뭐 내가 안 닫았나 보다 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다. 보통 내가 가게 오픈을 하고 사장님이 야간에 나와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오픈을 하면 가게는 언제나 청소는 안 되어 있어도 크게 정리는 되어 있는 편이었다. 하루는 내가 흡연장 청소를 하려고 들어가서 환풍기를 켜고 의자를 살짝 앞으로 밀어넣은 채 허리를 숙여 구석에 있는 먼지를 꺼내려고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의자가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 내가 의자를 밀 때 나를 등 돌리게 밀어놨는데 스스로 몸을 돌려 내 쪽을 보고 있는 꼴이었다. 좌우로 돌아가는 식의 의자가 아닌 고정식이었기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다. 마치 왜 돌려? 라고 물어보듯 의자가 나를 향해 있는데 마치
허리를 다 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멍하니 의자만 바라보고 있고 환풍기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들리는데 너무 무서운 것이다. 이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만 생각이 오가는 와중에 마침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난 그곳에서 얼른 나와버렸다.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 창문을 통해 흡연실 내부를 살폈지만 역시나 의자는 나를 바라보던 그 각도 그대로였다. 이쯤 되니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이 스스로 열리질 않나. 고정식 의자가 멋대로 움직이질 않나. 아무래도 여기서 오래 일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렸다. 출근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런 경험도 했고 주절주절 말씀도 드렸는데 사장님은 뭔가 아마 들어봤던 내용이라는 듯 내게 말씀하셨다. 전에 알바도 그랬던데 무슨 아침에 와보니까 의자가 막 쓰러져 있다 하고 쾅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면 흡연실 문이 닫혀있다 그러고. 아씨, 다들 진짜 왜 그러지? 아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 뭔가 사장님만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듯했다. 내 전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나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 참 낙천적이구나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는데 문득 사장이 뜬금없이 웃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씨, 내가 예전에 고양이 하나 죽였거든? 근데 그것이 나를 저주하나? 에이씨, 고양이를 죽였다고요? 아니, 허구한 난료 입구에 서서 밥 달라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야옹야옹 거리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라고 발로 확 찼거든. 근데 1층에 딱 서서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야. 죽었는가 어쩌는가 몰라.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사장과 크게 탈 없이 그 가게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아직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늘이 꼭 비 올 것만 같은데 문득 어머니가 은연중에 해주셨던 말이 떠올라 글을 써본다. 고양이는 영물이라지만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복수한다고.